중국의 상하이. 중국에서도 손꼽히게 큰 이 도시에는 무려 2,400만 명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도시 한편에서는 도시 하나를 방불케 하는 건물이 솟아올랐죠. 이런 건물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건물이에요. 초대형 마철로, 투입된 노동력도 어마어마하죠. 태풍이 오기 전 인부들은 철골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철로는 최첨단 도시를 표방하죠. 공기는 깨끗합니다. 복잡한 도로 위에는 정원이 자리를 잡습니다. 632m 높이의 이 마철로는 도시 안의 도시, 수직으로 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타워. 태풍을 앞둔 이 마철로의 마무리 공사 현장으로 가보시죠. 월요일 아침 6시,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 1,300만 명이 일터를 향해 갑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버스 60대가 이들을 실어 나르죠. 버스가 도착한 곳은 어느 공사 현장. 인부 3,000명이 출근 카드를 찍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준공 예정일은 약 1년 뒤. 그 후 내부 공사까지 끝나면 이곳에 출근할 사람은 3만 명으로 늘어나죠. 상하이 타워는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자족형 건물을 표방합니다. 이 중국 최고층 건물은 하나의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상하이는 대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자랑하죠. 지난 100여 년,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는 급격히 팽창했고 그 속도는 아직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하이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쇠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공해입니다. 38억 리터의 오염물질이 매일 강으로 흘러들죠. 중국에선 매년 100만 명이 스모그로 죽는데 상하이는 중국에서 공기가 나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통입니다. 자동차 숫자는 10년도 안 돼 5배로 늘어났습니다. 상하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교통일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심각한 공간 부족이죠. 도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상하이엔 널찍한 녹지가 없습니다. 녹지는 항상 부족하고 좁아요. 그래서 녹지가 우표 조각 같다고 말하죠. 상하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상하이 타워가 자리 잡은 푸동지구는 1985년까지도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인구 밀도도 높아졌죠. 하지만 도시의 인프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하이는 점점 살기 힘든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상하이란 도시에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하이 타워입니다. 단단한 코어는 630m 넘게 솟아오르죠. 121개 층은 9개 부분 혹은 9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건물은 유리벽이 둘러싸면서 642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두 번째 외피, 매끈한 유리가 비틀린 모양으로 감쌉니다. 두 개의 유리벽 사이에는 천장이 높다란 공중정원이 들어서죠. 인구 밀도가 높은 거대 도시 한가운데서 나무들이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겁니다. 탁 트인 공간에는 깨끗한 공기가 흐르죠. 이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한계에 도전하고 과감한 시도에 나서야 합니다.
2013년 6월 4일 지상 부분 공사를 시작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코어는 550m 정도까지 올라왔죠. 상하이 타워는 벌써 중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 자재는 지금까지만 해도 100만 톤에 육박하죠. 상하이 타워 설계팀의 일원인 건축가 벤 트레넬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코어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코어 공사는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닷새에 한 층 정도씩 건물을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올려야 할 층은 8개나 남아 있습니다.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죠. 마철로 공사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현장에나 제각각 골칫거리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 타워 공사 현장의 최대 골칫거리는 태풍. 올해 태풍철은 8월 3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8주 9주. 태풍이 줄줄이 밀어닥치면 마철로 공사는 급격히 위험해집니다. 그때까지 인부들은 코어 공사를 모두 마쳐야 하죠. 그러려면 2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건물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줄 20톤짜리 설비를 82층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15층 높이로 뚫리는 5번째 공중정원의 외벽을 곡면 유리로 감싸야 합니다. 저희 공사 현장의 최대 적은 태풍입니다. 작업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태풍 때문에 손해를 보거든요. 아주 강한 태풍이 닥칠 수도 있어서 골치가 아프죠. 대형 태풍이 상륙하면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큰 피해가 나요. 현장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죠. 필요하면 대피도 해야 하고요. 고도가 높아지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집니다. 수직으로 선 도시를 세우려면 감수해야 할 문제죠. 완공만 되면 건물 안은 안전하고 쾌적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악천후를 피할 방법이 없죠. 최악의 경우엔 공사 중인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하이 타워 설계자들은 태풍철 몇 주 정도에 물러서지 않았죠. 사실 상하이 타워는 대자연의 위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작정입니다. 설계자들은 어느 층에서나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통하는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자연광이 비치고 맑은 공기가 가득한 공중정원을 설계했습니다. 공중정원은 상하이 타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어요. 대다수 마철로는 임대 수입을 올리려고 짓기 때문에 공간이 돈입니다. 그 점에서 상하이 타워는 독특합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는 독특한 건물 형태로 이어졌죠. 요즘 마철로는 대부분 콘크리트 코어에 유리벽을 두른 형태입니다. 상하이 타워는 유리벽이 2겹이죠. 사무용 공간을 감싼 유리벽의 20m 바깥엔 2번째 유리벽이 있습니다. 두 유리벽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찜통 더위를 누그러뜨릴 겁니다. 덜 혹독하게 말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디자인의 문제는 참고할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2개의 피부, 2개의 유리벽이 하나의 콘크리트 코어를 감싼 건물. 엔지니어들은 마철로 안에 마철로를 짓는 기분입니다. 이런 건물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건물이에요. 그 독창성을 살려내는 일은 엔지니어 데니얼 초이가 맡았습니다. 유리벽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죠. 보통은 유리벽을 철골에 부착합니다. 그럼 안정적인 건물이 나오죠. 기존 건물이었으면 두 벽 사이의 공간을 강철 지지대로 채웠을 겁니다. 그럼 탁 트인 공중정원을 만들 수가 없죠.
저희는 유리벽 뒤로 굵직한 강철이 보이는 게 싫었어요. 바깥쪽엔 투명한 유리를 설치할 생각이었거든요. 안이 들여다 보이게 말이죠. 강철의 두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가느다란 강철 구조물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죠. 엔지니어들은 최소한의 강철로 15층 높이의 유리벽을 지탱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커튼월, 즉 유리벽은 한 층만 해도 무게가 115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커튼월을 시공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중력과 싸우지 않고 중력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상하이 타워의 유리벽은 바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유리벽을 쌓아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버렸죠. 이번에는 유리벽을 매달아두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바깥쪽 유리벽은 모두 원형 철골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철골조는 저 위층 바닥부터 공중정원이 들어설 2층 바닥까지 연결돼 내려오죠. 이런 작업은 9개 구역에서 매번 반복됩니다. 그럼 상하이 타워엔 9개의 공중정원이 생겨나죠. 다음 문제는 원형 철골조를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부들은 공중에 떠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바닥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 즉, 기존 비계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건축가들은 구조 엔지니어 자 바오롱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32살의 이 젊은 엔지니어는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챙깁니다. 要不用扳手拧的，也比以前那个好多了。对，这个比以前比以前的好，以前那个太柔了。以前的全部都是没。 자 바오롱이 내놓은 해결책은 움직이는 비계였습니다. 자 바오롱은 그걸 비행 접시라고 부르죠. 지상처럼 편히 걸을 수 있는 비계를 설계했어요. 저희 팀 안에서도 불가능하다, 미친 짓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성공했죠. 비행 접시는 각 구역의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 내려옵니다. 인부들은 비계에 발을 딛고 원형 철골조를 한 층씩 설치하죠. 비행 접시의 무게는 100톤. 하지만 단추 하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움직이는 비계는 상하이 타워 공사의 1등 공신 중 하나였습니다. 움직이는 비계는 중요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바깥 유리벽을 설치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절대 못하죠. 저희는 그 점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공사가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는지 자 바오롱은 늘 점검합니다. 이 팀은 5번째 구역에 지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이 구조물이 완성돼야 유리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现在排下来基本上是没有一天刮风下雨也得做，排得非常紧。这个压力大，这没办法。 현장 사람들 모두가 걱정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我们又要过一个台风季节，就给我们压力也非常大。 수직으로 선 도시를 세운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복잡할 게 없었죠. 공간도 절약되고 복잡하고 공기가 탁한 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걸 현실로 옮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왔죠. 상하이 타워 꼭대기에는 시속 190에서 270km의 바람이 불 걸로 예측됐어요. 순간 풍속이 아니라 평균 풍속인 말입니다. 고층 건물은 모두 바람의 영향을 받죠. 설계 단계부터 건축가들은 건물이 바람에 흔들릴 걸 염두에 둡니다.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할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는 건물들도 있죠. 멀미하고 비슷한 겁니다. 뱃멀미를 생각하면 쉽죠. 보통은 흔들림이 심하지 않아요. 흔드는 힘이 체중의 1% 정도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편을 느낍니다. 상하이타워 건설개발주식회사는 건물이 흔들리는 건 약간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90층 공중정원에서도 지상 같은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유럽 도시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도시들에는 크고 작은 광장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광장은 사람들이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공중정원도 그런 곳이에요.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비틀면 바람이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비틀면 풍속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모 반듯할 때보다 24% 정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상하이타워는 이런 모양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물을 어느 정도로 비틀 것인가는 피터 어윈이 이끄는 풍공학 전문팀에게 맡겼습니다. 저희는 풍동 실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상하이 타워를 많이 비틀수록 바람으로 인한 흔들림은 줄어들었죠. 흔들림이 제일 적었던 건 이렇게 180도 비튼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180도 비틀면 바람의 영향은 제일 적어지고 안정감은 제일 커집니다. 공학적으로만 보면 180도가 제일 좋죠. 안정적인 마철로는 비싼 마철로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건물을 180도 비틀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건축가들과 건물주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형이 180도 비튼 상하이 타워입니다. 저흰 100도까지의 각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각도가 120도였죠. 흔들림을 최소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목표했던 높이로 마철로를 올릴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120도로 결정했죠. 180도가 더 좋지만 그건 안 되니까요. 타협을 한 거죠. 상하이 타워의 또 다른 특징은 건물을 감싸는 13만 제곱미터의 유리입니다. 유리 역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었죠. 건축가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유리를 만드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외벽의 유리는 상하이의 기후를 견뎌내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반사를 최소화하며 뙤약볕을 차단하면서도 공중정원엔 충분한 자연광을 공급해야 하죠. 물론 해마다 닥치는 크고 작은 태풍들도 가볍게 이겨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투입된 유리여야 한다는 얘기였죠. 테두리를 붙이고 차곡차곡 쌓아 현장으로 가져온 유리. 이제 유리편을 부착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태풍 예보일까지는 6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5번째 공중정원에선 곡면 유리를 매달 철골 지지대가 완성됐죠. 하지만 유리 패널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시기입니다. 내부를 보호해줄 피부가 없기 때문에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닥치면 건물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것처럼 상하이엔 기습 호우가 쏟아졌죠. 태풍의 전조 같은 폭우였습니다. 폭우가 그치자마자 상하이타워 건설개발주식회사 회장 쿵칭웨이는 공중정원으로 와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天落雨湿不得了，这个湿没地方跑了嘛。1天2天，侬根本上不上来人啊！湿了跑呀，搞台风没啥个嘞，达到个地步。这人正好了涨了，还没就风特，风特就少了。是不是？太夸了，太夸了。 폭우는 금쪽 같은 핫세를 뺏어갔습니다. 쿵칭웨이 회장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떠났죠. 상하이타워 입주 예정자들의 편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와 인부들은 지옥행 버스에 오르게 됐죠. 태풍이 오기 전 유리패널 설치를 마무리하고 틈새를 완벽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 구역 유리패널 공사 책임자 후 시웨이가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这干活的时候稍微注意一点，没事的时候千万别往外面出。那我就好了，知道吗？ 유리패널을 설치하고 실란트를 발라야 하는 층은 7개. 작업이 지연되면 태풍 때문에 구역 전체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유리패널 50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목표량이 엄청나죠. 작업반은 먼저 물기가 남아있는 강철보의 모서리로 나갑니다. 안개 때문에 아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죠. 강철보는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小玉，到位了没有？把你们撬杠什么都绑好啊，小工具、系绳之类的全部给它到位。 그 다음엔 물기 때문에 미끄러운 유리패널을 건물 밖에 끌어내 세웁니다. 지상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입니다. 쌍용吊机继续高，一直高。 주문 제작한 유리의 무게는 각각 0.5톤. 크레인 기사와 인부들은 이걸 하나씩 강철보 앞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대담한 인부들이 좁다란 강철보만 디딘 채 유리 패널을 정해진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워낙 위험한 작업이라서 서두르는 건 금물이죠. 전 인부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알게 되니까 더 조심하고 있고요. 안전에 신경 쓰다 보니 작업 속도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오늘 작업반이 설치한 유리 패널은 43개, 목표보다 7장이나 적습니다. 이런 속도가 계속되면 작업 일정은 닷새나 밀리게 됩니다. 태풍에 건물 내부가 노출되게 되는 거죠.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 식사 시간도 군대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부들을 먹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가 매일 준비하는 점심은 1000명분 정도입니다. 날씨도 영향을 주죠. 비가 오면 저희 일도 더 힘드니까요. 상하이 타워엔 식당 수십 개가 입점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밥 먹을 자리도 부족합니다. 아무 데서나 대충 먹어야 하죠. 이마저도 먹지 못하는 인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하이 타워 전체 공사 일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건축가들은 상하이 타워를 수직으로 선 자족형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상하이의 오염된 공기와 무더위, 혹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마철루죠. 그리고 오늘은 상하이 타워의 허파, 마철루의 공기질을 책임질 냉각기들이 도착했습니다. 냉각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상하이 타워 건설개발 주식회사 회장이 보러 올 거라는 소식도 날아왔죠. (20톤짜리) 냉각기 하나는 82층 기계실에 들어갑니다. 이 냉각기는 다른 냉각기 2대와 함께 지하 2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지면 아래로 46m를 내려가야 제자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물이긴 하지만 냉각기를 옮길 때는 수천 년 전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원시적으로 보이긴 해도 이게 확실하거든요. 지하는 복잡합니다. 수많은 기둥과 보가 미로처럼 얽혀 있죠. 냉각기를 옮길 경로는 미리 계획해놨지만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서 작업은 까다롭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의 위치가 설계도에 나온 것하고 몇 센티미터씩 달라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보다 어려워졌죠. 벽에 충돌할지도 모르겠어요. 방법을 찾아야죠. 한 번 설치하면 다시 꺼낼 일이 없을 냉각기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계를 고장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냉각기 한 대는 성공. 작업반장은 잠시 휴식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냉각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쉴 여유는 없습니다. 상하이타워 건설개발주식회사 쿵칭웨이 회장도 언제 현장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냉각기 하나는 SUV 차량 한 대 크기. 하지만 무게는 20톤이나 나가죠. 첨단 정밀 기기들이 들어있어서 가격도 6억 원에 육박합니다. 냉각기 그대로 들어올리긴 힘들 것 같아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운반하려고요. 20톤도 너끈히 버티는 받침대죠. 냉각기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설치팀은 82층에서 냉각기와 재회하게 되죠. 외벽 바로 앞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냉각기. 까딱 잘못하면 냉각기는 건물에 부딪히거나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작업반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떠있는 냉각기를 건물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냉각기는 건물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흰 그 틈을 메워야 해요. 위험한 일이죠. 냉각기가 건물 외벽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니까요. 不要动灯啊！太低太低，太低嘛，刚生产就好了。好。 일단 냉각기를 건물 난간에 걸쳐 놓는 건 성공입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안으로 당겨야죠. 바람이 점점 더 강해져서 걱정입니다. 아침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윈치를 쓸 건데 준비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한편 82층 아래에선 회장의 차가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회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냉각기가 82층 바닥으로 진입하려다 멈춥니다. 아직도 300m 상공에 위험하게 매달린 상태라는 뜻이죠. 我们是这样的，就是进来的时候嘛，它都是设备进入楼层了，另外两个脚在后面，那设备的中心呢还是在这个平台的后方，平台的这里在外档，那么这个外面呢就重了，上面呢就抬起来了，那么这个时候呢就是我们的塔吊呢就松下来一点，不要让它浮起来。 냉각기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난간에서 밀려나려고 합니다. 작업반은 냉각기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82층에 상륙시켜야죠. 잘못하면 냉각기는 떨어집니다. 그럼 건물 아래쪽엔 구멍이 뚫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35분 동안 걸친 사투 끝에 냉각기는 무사히 들어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러운 작업 반장. 하지만 진짜 만족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죠. 쿵칭웨이 회장이 보고를 받으러 82층에 올라왔습니다. 基本上9位出的多了吧？现在来到士兵的吧？就是这里的这个上海的，你是在最高的地方干活的，站高望远啊！铁工呀，有布要收草。 냉각기 설치는 내일 마무리될 것입니다. 냉각기는 상하이 타워에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를 공급하죠. 여기 들어오면 악천후나 대기오염도 걱정 없습니다. 이런 작업은 예전에도 해봤지만 오늘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냉각기를 건물로 집어넣는데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결국 성공했어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설계 시공사는 다양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초대형 마철로도 사소해 보이는 하자 때문에 실패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냉각기 설치를 점검한 지 나흘 후 이번엔 설계에 참여했던 건축가 마이클 펑과 벤 트레넬이 공중정원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5번째 공중정원의 유리 패널 설치가 예정보다 열흘이나 빨리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속도를 내느라 부실 시공이 된 건 아닌지 건축가들은 우려하는 중입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태풍이 닥치기 전에 찾아내 바로잡아야 합니다. I was worried about the joinery of the horizontal to the vertical. That's not the right detail, is it? Right. Do they do it everywhere like that? This one looks better than this corner. I think this will be the worst case. That one, look at right there, the conflict, it's really sagging. Yeah. That looks terrible. Let's see. Wait a minute. That looks terrible. Right? What a mess. 우려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건축가들이 그려준 그림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두 건축가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유리벽이 폭우를 어느 정도까지 견딜지 보는 거죠. 방수 시험이에요. 인부 몇 명이 외벽에 매달려 호스로 물을 뿌려서 접합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무작위로 유리 패널을 여러 개 고른 다음 5분간 호스로 물을 뿌리는 시험입니다. 유리 패널 이음매가 태풍에 견딜지 보는 거죠. We need a ladder or something. If they bring that scaffold over, we could be up there. 최악의 태풍엔 시간당 18cm의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물을 뿌리며 시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Be careful, Michael. 인부 2명이 밧줄에만 의지한 채 에펠탑 꼭대기 높이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이런 시험은 아주 지루하다가 한순간에 재밌어지죠. 물이 새는 순간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쭉 지루한 게 좋죠. 유리 패널 이음매에 실란트가 제대로 발리지 않았으면 결국 틈새에서 물이 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He needs to stay on that spot for 5 minutes. Okay, so stay on one panel 5 minutes and... Yeah, exactly. He's only been there for 3 minutes, I think. 아직은 좋네요. 5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아직은 좋아요. 무작위로 고른 유리 패널이 모두 시험을 통과하면 5번째 구역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외벽은 태풍에도 끄떡없다는 걸 증명했고 냉각기 설치도 마무리됐죠. 건축가들이 꿈꿨던 쾌적한 실내 광장, 공중정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야 할 산은 하나뿐입니다.
코어 꼭대기에 마지막 철골 설치죠. 지난 3년간 꾸준히 키를 키워온 상하이 타워. 그동안 타워 크레인 넉 대는 100만 톤에 가까운 자재를 끌어올리며 공사를 이끌었습니다. 항상 쌓아올린 건물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타워 크레인들. 이제 크레인 기사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 초반엔 저희도 크레인에 탈 때 겁이 났습니다. 번개가 크레인에 내리치는 건 아닐까 겁이 나더군요. 크레인 기사 리지에는 이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현장을 지켰습니다. 3년 전 크레인은 580m 아래에 있었죠. 여자친구가 통화할 때마다 조심하라고 해요. 워낙 높은 데서 일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상하이 타워의 코어를 완성하기 위해 크레인은 다시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한층 팽팽해진 현장 분위기. 태풍이 예보대로 8월 3일에 시작될 거라는 뉴스 때문입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성장 중인 태풍이 닷새 정도 뒤에 상하이를 강타할 거라는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타워 크레인 이동이 늦어지면 공사 일정은 즉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크레인이 제때 올라가지 못하면 코어가 완공되는 날도 밀릴 가능성이 높죠. 이론적으로 타워 크레인 올리기는 간단합니다. 마스트, 즉 지지대를 고정해주는 버팀대를 꼭대기 근처로 올리고 아래쪽 버팀대를 풀어주면 되죠.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이곳 크레인의 위치는 20층 건물 높이. 무게도 40톤이나 되지만 이걸 지탱해주는 건 버팀대 2개가 전부입니다. 공사를 서두르라는 압박은 더 강해졌죠. 닷새만 지나면 터파기 때부터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들이 마지막 철골 설치를 촬영하러 옵니다. 크레인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 그 행사를 취소해야죠. 就本来不说今天发吧，然后现在都说改到明天了。因为昨天下雨嘛，下雨的话影响那个爬升框的安装。比如说今天装框装了以后，明天就可以爬了。明天可以爬，如果说在条件允许的情况下，就。 코어 한쪽 면에서는 새 버팀대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버팀대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크레인이 코어에서 떨어져 나오고 부품들이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죠. 서둘러서 될 작업이 아니란 뜻입니다. 용접공들은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안전검사원이 공사 현장에 도착했죠. 크레인 작업은 이 사람의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안전검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5층 높이의 마스트를 걸어 내려가야 하죠. 그 다음에는 마스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크레인이 있는 곳은 564m 상공. 코어 옆에 설치한 임시 통행로는 좁고 미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대 주변을 오르내리며 용접 상태를 검사합니다. 안전검사를 할 때는 진동을 측정 기록해주는 오실로그래프를 사용하죠. 용접부는 몇 군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손을 봐서 다시 검사받아야 할 상황이죠. 용접공들은 다시 마스트를 내려갑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이번에도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 일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용접이 끝나자 검사원은 다시 버팀대를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检测下来没问题，都是符合标准要求。施工，检测已经全部结束了。
이제 크레인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코어 꼭대기 부분을 완성할 자재도 들어올릴 수 있게 됐죠. 대형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대부분 상량식이란 걸 거행합니다. 철골조의 마지막 조각을 설치하며 건물의 뼈대가 완성된 걸 축하하는 행사죠. 상하이타워 철골조의 마지막 조각은 7톤짜리 강철 버팀대. 8월 3일, 오늘은 그걸 설치하는 날입니다. 중국에서는 길일이라고 하는데 날씨는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철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또 다가오는 태풍도 있습니다. 1년 전 상하이엔 12시간 만에 10cm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 곳곳이 침수됐고 2명은 목숨을 잃었죠. 상량식을 맞아 상하이타워 1층 출입문들은 활짝 열렸습니다. 카메라들은 쿵칭웨이 회장을 따라다니죠. 이 상량식은 중국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회장은 멋진 상량식을 보여주겠다고 예전부터 공언했죠. 만약 상량식이 잘못되면 회장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긴장한 사람은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공사로 유명해진 엔지니어 자 바오롱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담이 되죠. 자 바오롱이 서 있는 곳은 121층, 지상에서 580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그는 마지막 조각인 7톤 강철 버팀대 설치를 지휘합니다. 마지막 조각이 제 시간에 제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게 오늘 맡은 일입니다. 오늘 저는 철골조를 완성할 마지막 포 강철 버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꼭대기에서 지휘할 겁니다. 귀빈들은 차례로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입체 퍼즐에 마지막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1층 기념식장의 지시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我问一下，待会儿我们整个钢梁的安装的过程的话，下面主会长要看吗？要的，要的。好了，旁边的，停一下，好，停1分钟。哎呀，我们就为了上工停1分钟，等你那边指令好。 약속된 시간이 되자 쿵칭웨이 회장이 연단으로 올라갑니다. 쉼없이 달려온 3년, 회장한테도 감회가 깊은 순간이죠. 好的，小戴，好了。尊敬的上海中心的合作伙伴，希望在座的各位和社会各界更加支持上海中心，期待它的明天，期待它的精彩。我们钢梁开始就位吧。还是有点风的。收到。再过2分钟好了，再过2分钟。收到。尊敬的广大建设者。小波，我这里贴的还剩1分钟。小波，让他们继续摇旗。走过1700多天的天时机会。好了，他已经。好的，知道了。快旗子。 수천 명의 귀빈과 구경꾼,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바오롱은 마지막 강철보를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수고.
코어가 마무리됐습니다. 9구역 중 5구역은 외벽도 완성됐죠. 공중정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려면 1년 이상 공사를 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직으로선 자족형 도시라는 건축가들의 비전은 벌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타워는 진짜 수직으로 선 도시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일하고 생활하고 쉴 거예요. 그게 목표죠. 마지막 강철보가 단단하게 고정되고 6시간 후 상하이엔 2013년 첫 태풍이 밀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기술자들은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